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2,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어마어마한 부채의 양뿐 아니라 그 부채의 내용을 더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1,000조가 넘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났지만 기대했던 매출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연체율이 오르는 등 자영업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요, 자영업자들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정연희 여성 소상공 자영업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연희 회장님. 네. 앞서 우리 영상에서도 봤는데 자영업자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십니까? 지금 예전에 자영업자들이 느꼈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복합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내수 소비의 부진, 요 세 개를 묶어서 저희들끼리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출 금리가 지금 3년 전보다도 한 그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서 40만 원 내던 사람이 150만 원을 내야 될 정도로 대출 이자가 높아졌고, 그 모든 식재료나 모든 음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금이나 설탕이 16% 이상씩 다 올랐어요. 계란값도 19%나 오르다 보니까 그 물가의 원재료 값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올리면 고객님들이 또 비싸다고 또 하시기 때문에 또 매출이 또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져서 오니까 고정비 지출은 늘고 매출은 떨어지고, 이래서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성원 사무총장님, 2년 전에 우리 총장님과 또 김남주 변호사 한번 나오셨는데 그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자영업자 수 또 매출 관련해서 이게 어떤 통계적으로도 어떤 심각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일단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자영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기간에도 다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폐업을 고민했지만 실제 자영업자 수는 그렇게 늘진 않았거든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의 대도심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창업이라는 또 다른 출구를 찾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해서 2019년에 560만 개였던 자영업자가 2023년에는 580만 개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 이 늘어난 자영업자를 또 분석을 좀 해볼 때 1인 자영업자,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총 440만 개로 늘어났고요. 32만 개가 늘어났고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 개 정도로 12만 개가 줄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매출 하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실태조사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경기도에 있는 자영업자들 78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골목상점과 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매출이 코로나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무려 36%에 달했고요. 10%에서 20% 하락은 17%, 10% 하락은 14% 정도가 나와서 총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답변이 거의 70%에 이를 정도로 매출 하락이 심각한 상태고요. 코로나 때보다 비슷하다라는 답변은 한 13%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 바로 외식업인데요. 우리 흔히 생활비 줄일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업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가 혹은 배달시켜 먹는다든가 이런 비용들을 줄이면서 사실 외식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직접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늘다 보니까 소매업은 좀 늘기도 했고, 단지 여기서 저희가 착시가 하나가 있는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매업의 매출이 늘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소매업이 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 앞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채 규모가, 특히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1,000조를 넘었다면 뭐 좀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여기다가 또 금리도 코로나 때는 뭐 아주 쌌습니다만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자 부담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저의 경우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나 그 이전에 사업상 필요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이자 규모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경우도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자영업 대출을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 1년간은 이자만 납부를 하고 4년, 5년간 분할 상환을 하는데, 지금은 이 높은 금리의 이자도 문제지만 사실은 원금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체 이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중 연체자가 늘고 있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 대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오히려 폐업을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폐업을 해야 일종의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신용이 됩니다.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신용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분할 상환하던 것을 일시 상환을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대출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을 위해서 폐업 상태나 다름없는 매장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상황에 출구 전략이 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대출금 부담을 만약에 여기서 덜어내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대출을 통해서 버티는 것이 답이다라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남주 변호사님, 네. 방금 총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다중채무,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또 늘어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다중채무라는 거는 한 채무자가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금 현실은 178만 명이 다중채무자고요. 전체 그 자영업자 가운데. 중에서 네네. 이분들이 대출금을 갖고 있는 총액이 744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한 1,000조가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거의 74%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다중채무자의 빚입니다. 근데 이 원인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부채 변제가 힘드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앞에 있는 빚을 갚는, 이런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최근에 좀 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원인,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까?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 이 다중채무자 증가율이 한 1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연간 10% 이상 증가를 한 걸 봐서는 첫 번째 원인은 아마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그런 후유증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없다 보니까 빚 갚을 돈도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갚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매출이 낮다 보니까 힘든데 이자율도 올랐잖아요. 그런 이자율 상승도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장님, 뭐 이게 좀 타게 되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좀 이게 장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많이 열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이 자영업자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 빚더미 시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지금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는 돈 쓸 곳이 없는 곳의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견제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쓸 돈이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채 문제나 여러 가지 고물가 또 여러 공과금이라든가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익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고 어떤 뚜렷한 해결책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자, 김현주 변호사님, 네. 우리 총장님도 앞서 언급했는데 이게 이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수차례 대출 원금을 연기하는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 지금도 지금 상황이 이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부는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2020년 4월부터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 조치를 해왔고 5차례 이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 연장은 25년 9월까지 연장이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유예는 28년 9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좀 여유는 갖게는 해놨네요. 네네. 근데 신규로 이제 연장하는 조치는 작년 9월에 마감이 됐고 그때 이제 연장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28년 9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은 만기 연장이 34만 명이 대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유예가 11,00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혜택받는 금액이 그 채무액이 76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조 원이라고 한다면 한 7% 조금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더해서 정부는 새출발 기금이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7.4조 원 정도가 실적인데요. 원래 그 규모는 목표는 30조 원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미달돼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현희 회장님,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다 어렵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지역별로 자영업자가 가장 좀 힘든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인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 그 국세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국세청에서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폐업률을 이제 보고 자영업자가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폐업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폐업률 1위가 인천시였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인천시가 굳이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해야 됐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비율로 보면 그 전체에서 한 21%가 폐업을 했거든요. 네. 경기도 자영업자 수가 180만인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적은 8배 적은 인천 자영업 시장에서 폐업률 1위를 했다는 건 인천의 자영업 시장이나 소상공인 업계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 힘들지만 특히 인천이 가장 그렇죠. 힘들다. 네. 자, 그러면 인천의 자영업 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 네. 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천시가 갖고 있는 도시적 특성이 배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부평 삼산동에서 서울시 화곡동까지 가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차로. 그러면 인천시하고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고 경기도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인천에서 거주하시거나 주거하시는 분이 많은 거지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성원 총장님, 방금 이제 정현희 회장께서도 인천 사례를 들면서 이게 좀 이 서울과 가까워서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역외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외 소비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게 사실은 지역화폐 아니었습니까? 자, 지역화폐 코로나 때는 상당히 그 활성화됐었는데 요즘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6,689억, 2021년도에 1조 2,522억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도에 6천억,
그 2023년도에 3,5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사실 현 정부에서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예고를 해서 저희가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회에서 합의가 돼서 3,000억 정도가 예산이 통과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발행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혹은 소비자들의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지역화폐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현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대신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밝혀왔고 실제 예산도 늘리긴 했는데 다만 온누리 상품권은 아직까지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골목시장 전반에 쓰일 수 있도록 그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외 소비 방지 효과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은 좀 하반기에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바람입니다.